평생을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72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 그녀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맙니다. 평생 모아온 1,800만 원이 단 이틀 만에 전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술을 일주일 앞둔 어머니의 수술비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깊은 배신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정혜 씨는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에 홀로 살고 있는 72살의 노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그녀는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이정혜 씨는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고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밥상을 채우는 일이 먼저였던 시절을 보낸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아이, 그것이 어린 시절 이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22살에 그녀는 같은 동네 출신인 이 씨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잘난 것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공장에 나가 돈을 벌었고 정희 씨는 그 곁에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둘은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몇 해 후 딸 미나를 낳았습니다. 미나가 태어난 날 정희 씨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내가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삶은 오로지 미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일하는 동안 닥치는 대로 부업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무를 다듬고 낮에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도왔으며 아이가 잠든 밤에는 봉투를 접으며 동전 한 잎을 모았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미나를 학원에 보냈고 남들처럼은 못해줘도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운동화 한 켤레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슬리퍼가 닳아도 딸의 운동화를 먼저 샀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신은 한 숟가락 먹고 나머지는 모두 미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정혜 씨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치가 빠르고 야무진 아이였지만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자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냥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희 씨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연락을 받던 그 순간 정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단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울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남은 것은 작은 다세대 주택 하나와 900만 원, 남짓한 통장 잔액, 그리고 딸 미나뿐이었습니다. 이후 정희 씨는 더욱 더 미나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미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희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사위가 될 오재석 씨는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던 날 재석 씨는 정희 씨에게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많은 것을 기댔습니다. 딸도 잘 살고 사위도 믿을만하고 자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을 믿은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희 씨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미나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걷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생선가게 좌판을 겨우 붙잡으며 넘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정희 씨는 의사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뇌동맥류, 뇌혈관 속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혈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의 통장에 있는 돈은 평생 한 푼, 두 푼 아끼며 모아온 9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뇌혈관이 터져 남편처럼 그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미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는 미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미나와 재석 씨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의 말에 정희 씨는 고마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우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하는 마음인지 그때의 정희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새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머릿속 혈관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두통이 오는 날이면 이게 그냥 두통인지 아니면 혈관이 터지려는 신호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설명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뇌동맥류라는 단어 앞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있잖아. 미나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를 붙들고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했던 말,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던 그 목소리가 정혜 씨에게는 작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미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됐고 그것도 짧게 끊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챙겨야 하고 재석 씨 뒷바라지도 해야 하니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힘든 것 같은데 엄마가 자꾸 매달리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미나는 늘 알아서 되고 있어. 엄마는 그냥 쉬어라는 말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물어봐도 다 됐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뭐 하나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딸이 자기를 속이겠냐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병원 수납이랑 이것저것 처리하려면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해. 내 명의로 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정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이 어딘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에 짜증기가 살짝 섞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것저것 발 벗고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 말에 정희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힘들게 움직여주는데 내가 의심을 하면 안 되지 싶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딸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 감각을 억눌렀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은 문자가 왔는데 잘 자요 라든지 밥 먹었어요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왠지 두려웠습니다. 물어봤다가 나쁜 소리가 나올까봐, 딸과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기다렸습니다. 수술을 일주일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12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12만 원이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1천만 원, 800만 원 연달아 빠져나간 내역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자동차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오재석?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숨을 쉬려는데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정희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온 돈,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건드리지 않은 돈, 자신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수술비였습니다. 그 돈이 사위 이름으로 차 계약금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통장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갔다. 무슨 일이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미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 설명할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일 간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분한 것은 사위에 대해서였고 억울한 것은 딸에 대해서였으며 무서운 것은 수술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혈관이 수술을 받기 전에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정희 씨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잘못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 다 해결했어야 했던 건가?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문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정희 씨는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미나와 재석이 와서 뭐라고 하든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정희 씨의 가슴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와 재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정희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와 재석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정희 씨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은 빈 식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딸이 온다는 말에 미리 과일이라도 깎아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희 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재석은 들어서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잠깐 빌린 겁니다. 곧 갚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당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빌린 것이고 갚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석 씨,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그랬어요. 정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석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차를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 했다가는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눈물로 상황을 흐릴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구석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이 정희 씨에게는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울음이 아니라 들킨 사람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울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는데, 저 아이가 내 딸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요. 나는 할 말 없어요. 미나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정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잠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상황을 물어봤지만 정희 씨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미룬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그냥 덮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복지관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평소 글쓰기 수업에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복지사는 잠시 정희 씨의 얼굴을 살피더니 가까운 법률 상담센터를 안내해 줬습니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정희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아직도 약간 떨렸지만 글씨를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법률 상담센터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정희 씨는 괜히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법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자신이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 상담사가 앞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돼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상담사는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기 및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딸에게 알려준 것이 동의로 볼 수 있냐는 문제도 있지만 수술비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돈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쓴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동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자 정희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해서요. 직원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처리해 줬습니다. 통장 동결 확인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를 직접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정희 씨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정희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딸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석이 처벌받으면 미나도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고.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정희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거래 내역 캡처, 문자 내용, 상담센터에서 받은 메모까지 챙겨온 것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잘 정리해 오셨네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이러면 안 되잖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떡해.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나야, 무너진 건 너희 가정이 아니야.
이미 무너진 건 내 신뢰야. 미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며 정희 씨의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사가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봐 주겠다고 나섰고, 오래된 지인 한 명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연락해 왔습니다. 정희 씨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세상에는 아직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들이 정희 씨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재석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석은 처음에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체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찾아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여전히 딸이었고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책임을 지고 난 뒤에 하는 것이야. 그 말을 하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평생 참아온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깨우기도 합니다. 이정혜 씨에게 이 모든 일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술은 받지 못했고 아직 돈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이 명확했고 사용 목적도 분명했으며 정황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 오재석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벌금형과 민사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정희 씨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표정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제대로 기록되는 순간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 미나는 어머니가 너무 독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원망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독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독하게 보이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정희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친척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련됐습니다. 정희 씨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딸이 아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세상이 차갑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은 석 달이 늦어진 끝에 진행됐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정희 씨는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어야 했습니다. 미나의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서운함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햇빛이었는데 그날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정희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살던 다세대 주택을 떠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오래된 것들과의 이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짐을 옮기고 새 공간에 처음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조용했습니다. 정희 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원룸에서 정희 씨는 복지관 글쓰기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밥을 먹었다. 하늘이 맑았다.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런 소소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힘이 느껴져요. 정희 씨는 그 말이 왜인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쓰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봄날 미나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예전처럼 그냥 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게 받겠다. 그런데 미나야, 관계는 말 한마디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야. 천천히 가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정희 씨는 이번에는 그 눈물을 달래주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희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모든 것을 참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장모이기 전에 그녀는 이정희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72살이 되어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는 이른 때도 늦은 때도 없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배신은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정희 씨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글을 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가 지금의 이정희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